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제2장 심리사회 이론, 심리사회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에릭슨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자아의 발달과 기능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인간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에릭슨은 성숙이 점성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한다고 보며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확립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에릭슨이 심리사회 이론은 각 발달 단계 8단계에 있어서 양극의 대립되는 개념 즉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긍정적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에릭슨은 역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생애 초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는 특정 단계에서의 실패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에릭슨은 실패의 수정이 가능하며 이는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1절 심리사회 이론의 기본적 개념. 에릭슨은 8단계로 이루어진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이 이론은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의 요구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격이 일생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의 이론은 성격 발달에 있어서 사회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8단계는 부분적으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근거하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사회가 개인에게 어떠한 심리적 요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위기라고 부르며 각 심리 단계에 있어서 개인은 이러한 위기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각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각 위기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다음이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각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달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에릭슨은 자아를 일생 동안의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의 발달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는 개인이 적응 능력을 결정하며 자아 기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생리, 심리,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둘째, 자아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 타인과의 동일시, 학습, 발달 가업의 성취, 효과적 문제 해결, 내적 욕구와 환경적 조건, 기대, 스트레스 및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셋째, 자아는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내적 충동과 내면화된 타인의 기대, 규범들이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넷째, 자아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재할 뿐만 아니라 성격의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 내적 활동을 중재한다. 다섯째, 사회 환경은 성격을 형성하며 성공적인 대처 능력을 고양시키거나 방해하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여섯째, 자아의 대처 능력 결여와
개인의 욕구와 능력이 환경적 조건이나 자원과 합치되지 않을 때 사회적 기능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6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자아의 발달과 특성을 이제 6가지로 이제 봤습니다. 제2절 에릭슨의 생애를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1902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덴마크의 아버지와 유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릭슨은 자신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에릭슨의 어머니는 첫날 밤에 남편과 헤어지는 불운을 경험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남편이 첫날 밤에 자신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측면에서 여성 편력이 문제가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에릭슨의 어머니는 치중에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되고 누가 아버지인지에 대해서는 단지 아이의 외모만을 추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릭슨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릭슨의 어머니는 친구들이 있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으로 가게 되어 독일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유대인 소아과 의사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에릭슨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자신이 양부의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릭슨이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이 덴마크인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였고 이방인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후에 그의 정체성 위기와 혼미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릭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정규 교육의 마지막이었고 학교 성적은 보잘것없었으며 미술과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라는 계부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떠나 유럽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 시기를 자신의 유예 기간으로 일컫었습니다. 방황을 하던 에릭슨은 25세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비엔나에 있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작은 유치원의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의 가족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안나 프로이트의 아동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에릭슨의 방황은 끝나게 됐죠. 에릭슨은 1929년에 결혼하여 1933년에는 아내와 2 아들과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후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하여 아동분석가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각지에서 임상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인간 형성을 문화, 사회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특히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 해결 방법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양식을 창조하는 측면을 밝혀냈습니다. 정체성 개념에 의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자 자아심리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인문, 사회 등 여러 과학
생각과 사회 사상에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발달의 사회성을 주장하는 유아기와 사회, 정체성과 생활주기, 개인생활사와 역사의 만남을 예중하는 청년 루터, 간디의 진리 등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명저에서 에릭슨은 아동의 삶에서 각 발달 시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에릭슨은 이론이 백미에 해당하는 이러한 발달 이론은 1950년 백악관이 아동위원회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에릭슨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우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에릭슨이 이러한 내용의 발달 이론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에릭슨이 넷째 아이 닐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채 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에릭슨은 자신이 넷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1994년에 죽기 얼마 전까지 오랫동안 비밀에 붙였습니다. 에릭슨이 넷째 아이 닐은 태어난 후 21살에 죽을 때까지 줄곧 가족과 떨어져 병원에서 지냈으며 에릭슨은 닐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거의 방문을 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에릭슨은 닐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릭슨은 수십 년간 남모르는 아픔을 속으로 삭히며 닐이 출생을 인해 또다시 펼쳐진 삶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정체성 이론인 것입니다. 이때 정체성 이론. 에릭슨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아동이 자신이 속한 아이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발달적인 변화와 성장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에릭슨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었던 다운 증후군에 걸린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삶에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는 세상의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업적을 남겼습니다. 1935년에는 하버드 의대, 1936년부터 1939년에는 예일대 의대에 재직하면서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951년부터 1960년에는 매사추세츠의 오스틴 릭스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했으며 1960년 하버드대 무대로 옮긴 후 은퇴하여 1994년에 돌아가셨네.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3절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에릭슨은 전 생애에 걸쳐 자아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점성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발달의 점성 원리란
인생 주기의 각 단계는 각 단계가 우세하게 출현되는 최적의 시간이 있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될 때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는 생리적 성숙과 개인에게 부과된 사회적 요구로부터 유발된 심리사회적 위기가 수반되고 각각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숙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련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의 시작을 자극하는 힘을 생물학적 성숙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이끄는 것은 사회의 요구로서 이 요구가 심리사회적 위기를 낳는다고 봤습니다. 각 단계가 어느 정도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나 생물학적 요구 또는 사회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생물학적 요구와 환경 두 측면이 각 단계의 출현에 관계가 있으나 위기의 해결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가정입니다. 성격은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생물학적 요구와 환경 두 측면이 각 단계의 출현에 관계가 있으나 위기의 해결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가정입니다. 성격은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1단계 신뢰감 대 불신. 첫째, 첫 번째 1단계 신뢰감 대 불신. 그럼 신뢰감 대 불신 한번 볼까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약 18개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이 시기에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어머니가 영아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며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애정적인 보살핌을 받게 되면 영아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만 부모로부터 부적절하거나 거부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보호를 받게 되면 불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양육자인 어머니가 일관성 있고 스스로 확신 있는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영아는 내적 확실성과 외적 예언력을 갖게 되어 자신이 배고프거나 힘들 때 누군가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해결될 것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신뢰가 형성된 아기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도 불안이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욕구가 즉시 만족되지 않더라도 보채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기에게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어머니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 하고 억지로 떨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2단계 두 번째, 자발성 대 수치와 의심. 두 번째 단계는 약 18개월에서부터 3세까지입니다. 자발성 대 수치와 의심은 이 시기의 유아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입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관략근이 발달로 변이 배설과 보유를 조절할 수 있고 걷거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영유아의 행동 양식을 보면 보유와 방치를 둘 수 있는데, 보유는 소유하는 것 혹은 보살피는 것이고, 방치는 파괴적인 힘으로 밀쳐내는 것 혹은 적대적인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시기 영유아는 자신이 행동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자발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걷기, 달리기, 기어오르기 등의 운동 능력, 식사, 옷 입기 등의 자조 기술 및 배변 통제 능력이 향상되어 자발적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부모가 대소변 가리기를 영유아에게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면 영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영유아의 덜 성숙된 상태에서 외부 통제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엄격하게 주어진다면 영유아는 자신이 통제 능력이 미약함과 더불어 외부 압력을 조절할 수 없다는 무능력에 대해 수치심과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가잉보호를 하거나 무관심하면 유아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배울 수 없게 되어 타인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되며 외부 세계와 자신을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유아는 자신이 의지력을 불신하게 되어 자기의심, 무기력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구나. 3단계 주도성 대 제의식. 세 번째 단계는 약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이 시기 위기는 놀이와 탐구, 시도 및 실패, 장난감을 사용한 연습 등의 결과와 3세에서부터 6세까지를 보는데, 놀이와 탐구, 시도 및 실패, 장난감을 사용한 연습 등의 결과와 부모가 유아의 주도적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신체적 놀이와 가상의 세계에서 부모나 다른 성인의 역할을 가정한 정신적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놀이를 통해 성인을 모방하고 성인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아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주도성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유아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유아는 주도성을 형성하게 되고, 부모가 유아 스스로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꾸지람을 하게 되면
유아는 제2식을 갖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제2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유아는 목적의식을 발전시키게 되며 과도하게 방해받게 되면 목표 달성에 대한 우지와 용기가 부족하게 되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4단계 군명성 대 열등감. 네 번째 단계는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가업은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기술을 쌓고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군명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의 기술이나 지위가 다른 아동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무엇을 성취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성취한 결과에 대해 비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좌절을 경험하게 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게 되면 열등감이 커지게 됩니다. 6세부터 12세. 에릭슨은 군명성 대 열등감이 위기가 긍정적으로 극복되었을 경우 유능성을 부정적으로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적 작업을 방해하는 사고와 행동의 마비를 의미하는 비활동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군면성의 획도은 가업에 대한 성실성을 기초로 하여 이후 학교 생활의 적응, 학업 성취, 개인의 일과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5단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5번째는 12세부터 22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이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이는 타인의 나를 보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에릭슨은 사춘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정체감의 혼란을 가져오며 너무나 급격한 성장과 자신 앞에 놓인 무능한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압도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며 자아정체감이 확립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내적 동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동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해야 하고,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결과적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아정체감이란 여기서 나오네요.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동일성과 일관성에 대한 지각, 자기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래의
진로와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인생관 확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 또는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이때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6번째 단계는 약 22세부터 34세까지 단계별로 얘기를 했네요. 에릭슨이. 6번째 단계는 약 22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요 관계의 범위가 친구나 애인으로까지 확대되며 사랑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며 직업을 선택하여 정력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적 친밀감은 물론 사회적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친밀감이란 자신에 대한 친밀감을 포함하여 친구,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친척, 동료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6번째 단계에서 친밀감은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립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며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네. 7단계 생산성 대 침체. 7번째 단계는 약 34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이외에 학생, 동료 또는 친구를 잘 보호하고 직업이나 여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즉 2단계에서는 자녀를 낳아 교육하고 사회적 전통을 전수시키고 가치관을 전달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생산성을 획득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양성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 기술적 생산품, 그리고 예술적 업적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면 침체가 형성되는데 타인을 충분히 보호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경우 부정적 자아 특징이 거부 또는 권위주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개인적 욕구, 충족과 안위가 주된 관심사이며 자기의 탐닉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관여하지 않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욕구와 이와 같은 사람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와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이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감으로 인간관계는 항폐화되고 인생의 절망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7단계를 보게 되면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다음은 8단계 통합대 절망. 8번째 단계는 약 65세부터 사망까지입니다. 이 시기 노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젊었을 때부터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아 통합이라는 과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애를 돌아보며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인생의 지혜를 획득하게 되며 자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은퇴 후 신체적, 경제적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후회에 빠지게 되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잘못과 말썽을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혐오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혐오는 스스로에 대한 경멸의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며 자아는 삶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혜라는 특징을 얻게 되지만 위기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나약함, 즉 자신에 대한 경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65세가 아니라 61세부터 이걸 겪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벌써 에릭슨이 이때 이미 이것을 대단하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책을 읽어봤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에릭슨이고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보다 에릭슨이 생애가 에릭슨이 더 어쨌든 네, 제1절 심리사회 이론이 기본적 개념과 2절 에릭슨이 생애, 3절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렇게 3절까지 봤습니다. 4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얼마 안 남았네요. 하다보니 그럼 4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분 정도를 했는데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제4절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성인기의 병리나 중성을 각 개인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야기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융합되어 있는 갈등과 긴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자신이 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발음이 참 제대로 안 되네. 다시 에릭슨은 성인기의 병리나 중성은 각 개인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야기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융합되어 있는 갈등과 긴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자신이 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겪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에릭슨은 내담자의 발달 및 역사적 왜곡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고 표현과 감정이나 행동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병리를 이야기한 원인이 되는 개인의 발달적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와 동일하게 정신치료의 목적을
통찰의 중진에 두고 있습니다. 치료는 내담자의 자아 인식을 근거로 환경에 대한 자아 지배력의 회복과 자아 기능의 회복, 왜곡과 망상, 방어 등과 같은 병리적 증상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감정을 명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료자가 지켜야 할 자아심리학적 접근 방법의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일생에 걸쳐 성격 발달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둘째, 내담자가 자기 분석에 참여하도록 하여 발달적 역사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셋째, 내담자가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과 어려움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넷째,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아 기능을 축소시킨 발달 영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내담자의 발달상의 왜곡을 해석하고 내담자에게 해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내담자가 해결되지 않은 규범적 위기와 그 위기의 현재 및 역사적 함축성을 통찰하고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아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대처 전략이 어떻게 행동화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사회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을 지지하고 방해하는지를 명확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내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중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열 번째, 내담자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2장 에릭슨에 대해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책을 보다 보면 제가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2분 동안 책을 읽었네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감사합니다.